7년이라는 시간은 개 한 마리가 파란 벤치 위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올 시간이다. 그 개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다. 7년간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 안전을 생각하셔야죠. 유기견 한 마리 때문에 재개발 프로젝트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준호한테서 7년이나 연락이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할머니, 위험하니 물러서세요. 이 개는 포획해야 합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말살 상대의 지엠날 헛된 것이었을까. 파란 눈이 흩날리는 어느 겨울 오후였다. 하늘은 무거운 낯빛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이런 나른 집에서 따뜻한 차나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보통 일이라. 하지만 나는 오늘도 갈색 종이봉투를 들고 정릉동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하, 종이봉투 안에는 가을이를 위한 삶은 달걀 2개와 나를 위한 소박한 소금 주먹밥 1개가 들어있었다. 달걀은 노른자가 완전히 익도록 조금 오래 삶았다. 가을이는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주먹밥도 가을이가 단맛보다는 담백한 맛을 좋아하기에 매실장아찌는 넣지 않고 소금으로만 간을 했다. 집에서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지. 평소라면 5분이면 닿을 거리지만 요즘 들어 허리가 아파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가오리는 기다릴 줄 아는 아이니까. 이윽고 정릉동 버스 정류장이 보이자 내 마음은 조금 놓였다. 난 파란 벤치 위 늘 있던 그 자리에 가을이가 앉아 있었다. 내 앞날 위로 눈이 드문드문 쌓여 있었지만 가을이는 미동도 없이 가만히 철길적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아, 오늘도 여기 있었구나. 이거 다가가자. 가을이는 고개를 이쪽으로 돌렸다. 꼬리를 한 번 툭 치며 인사를 했지만 이내 다시 시선을 철길적으로 돌려버렸다. 언제나 이런 식이다. 인사는 하지만 은호는 늘 저 멀리 곧 도착할지도 모를 기차를 향해 있다. 나는 파란 벤치에 앉으려다 눈이 쌓인 것을 보고 손으로 털어냈다. 차가운 냉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이 벤치는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다. 아무리 더럽고 불편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다. 나는 종이봉투에서 삶은 달걀 1개를 꺼내 가오리 앞에 놓아주었다. 가오리는 킁킁 냄새를 맡더니 살며시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철기를 바라보았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어느샌가 그것을 전설의 기다림이라 부르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1년, 2년이 지나며 그 이야기는 널리 퍼져나갔다. 이제 이 정릉동에서 가을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헤이, 저 아이는 약속을 믿고 있는 거야. 사람은 잊어도 헤이, 저 아이는 잊지 못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때 능 뒤에서 찰칵 하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났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카메라를 든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이 근방의 지역 블로그를 운영하는 별하늘 씨다. 본명은 모르지만 최근 몇 달간 부쩍 가을이 사진을 찍으러 오고 있다. 오늘도 가을이 영상 올릴게요. 기다림의 상징이잖아요. 조회수가 엄청나요. 별하늘 씨는 낮은 앵글에서 가을이와 파란 벤치를 여러 각도로 촬영했다. 그녀의 렌즈를 거치면 가을이는 어딘가 장엄하고 신비롭게 보였다. 어제 올린 영상 2만 뷰 넘었어요. 댓글도 엄청 많아요. 감동이다. 어쩜 저렇게 충직할까 하고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더중 젊은이들은 뭐든 인터넷에 올린다. 가을이의 기다림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콘텐츠일 것이다. 할머니, 준호 씨 소식은 뭐 없었나요? 다들 엄청 궁금해하던데요. 없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설명할 기분이 아니었다. 벼란을 쓰는 사진을 몇 장 더 찍더니 또 올게요 하며 손을 흔들고 사라졌다. 홀로 남은 나는 다시 가을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저 아이는 같은 자세로 같은 방향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하얀 털을 흔들었지만 가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아! 정류장 전봇대 근처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싶어 일어나 가보니 전봇대에 흰 종이가 붙어 있었다. 다가가 읽어본 나는 숨을 멈췄다. 어스 정릉동 버스 정류장 철거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사요. 유기견의 잦은 출몰로 인한 안전 문제. 유기견 설마 가을이 말인가. 주위 사람들도 공고문을 읽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 걔 때문이었어? 그래, 애들이 무서워한다고 하잖아. 유기견이면 진작에 신고했어야지. 왜 7년이나 내버려 두다 이제 와서. 분위기가 일순간에 변했다. 어제까지 감동적이다. 이슬슬하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위험하다. 애들이 무서워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파란 벤치로 돌아오자 가을이는 아직 그곳에 앉아 있었지만 주위 사람들의 시선 변화를 느꼈는지 귀를 살짝 내리고 몸을 작게 웅크린 듯 보였다. 가을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가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할 때, 파란 벤치 아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몸을 쓰가보니 그것은 스테인리스로 된 작은 물그릇이었다. 물이 절반쯤 담겨 있었다. 누가 놓아준 걸까? 아, 그건 영무원 최 반장님이? 와,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우와,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살짝 놓고 가.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에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 말에 내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다. 아직 가을이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다. 공고문에 있던 철거라는 글자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만약 정말로 이 정류장이 없어진다면 가을이는 어디서 기다려야 할까? 설령 새로운 정류장이 생긴다 해도 가을이가 그곳을 찾아낼 수 있을까? 내서 아이, 가을이가 일어서서 몸을 푸르르 떨었다. 오후 6시가 가까워진 시간이다. 정릉역으로 향할 시간이다. 더 아이의 하루 일과는 늘 정확했다. 아침 7시 버스 정류장, 낮 12시 시장 골목, 그리고 저녁 6시 정릉역 승강장. 7년간 단 하루도 어긋난 적 없는 시간표다. 가을아, 조심해서 다녀오렴. 가을이는 천천히 역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발걸음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조금 더 조심스럽고 그리고 조금 더 쓸쓸해 보였다. 나도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홀로 파란 벤치에 앉아 정류장을 바라보았다. 사람은 무섭다. 종이 한 장의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어제까지 가을이의 기다림은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 하루 만에 안전 문제로 둔갑해버렸다. 같은 게 같은 행동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정류장 곳곳에 쌓여있는 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 것만 같았다. 카리에게도 나에게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년 7년간 지켜온 약속을 기다림을 외일 수는 없었다.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 공고문이 붙은 후로 나는 더욱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아침 5시 반. 허리는 아팠지만 몸은 저절로 벤치를 향했다. 종이봉투를 준비하는 것도 일과가 되었다. 오늘은 미역 무침을 조금 달게 만들었다. 가을이는 단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삶은 달걀과 내 간단한 아침밥도 그 안에 넣는다. 니야, 가게를 접은 뒤로는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내 하루를 채우고 있었다. 파란 벤치로 가는 길. 네, 시장 입구에서 박 사장이 넌지시 나를 쳐다보았다. 순다씨, 그게 문제로 시끄럽던데 괜찮소? 시끄럽다니 뭐가야? 아니, 저희가 공고문이 붙었다면서 다들 이래저래 소문이 많아. 나는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지나쳤다. 박 사장 같은 사람들은 대답하면 할수록 호기심만 더할 뿐이다. 아리는 언제나처럼 파란 벤치 옆에 있었다. 목을 길게 빼고 오늘이야말로 신호가 돌아올 것처럼 철길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종이봉투에서 미역 무침을 조금 덜어 눈앞에 놓아주었다.
알아. 오늘도 기다리고 있구나. 가을이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은 할머니. 준호는 언제 들어와요? 라고 묻는 것 같았다. 그러자 시라도 7년 전 그날이 떠오르고 만다. 준호가 떠난 것은 아어리 때문이었다. 할머니, 잠깐만 다녀올 거니까 아어리 좀 부탁해요. 그때 준호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유학이라고 했다. 취직할 곳을 소개받았는데 좋은 기회예요. 그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얼굴을 한 20살 남짓의 젊은이였다. 이 녀석 약속이라는 걸 제일 무겁게 여기는 아이예요. 진호는 웃으며 가을이의 목줄을 풀어달라고 했다. 할머니, 가을이 목줄 풀어주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요. 뭐라고? 딜 잃으면 어쩌려고? 딜 안 잃어요. 여기가 자기 집인 거 아니까. 그리고 저 녀석은 저를 기다려줄 거예요. 반드시. 그때는 철없는 감상적인 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더지러가 오랐다. 준호가 없어진 후 가을이는 목줄이 없어도 결코 멀리 가지 않았다. 문제는 그 후였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준호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했지만 반년이 지날 무렵에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취직을 소개해줬다는 회사에 전화를 해도 잘 지내고 있다는 말뿐이었다.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때부터 가을이는 본격적으로 기다리기 시작했다. 아침 7시 파란 벤치, 낮 12시 시장 골목 막다른 것, 저녁 6시 정릉역 승강장. 리듬 정확하게.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가을이의 경로는 변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똑똑한 게네. 주인을 기다리나 봐.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시선은 변해갔다. 저 집 아들 어디로 가버린 거야? 연락이 안 된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멍청한 걔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하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도 몰랐으니까. 준호가 어디에 있고 왜 연락을 주지 않는지. 오늘도 시장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다. 나를 최순자 씨 댁도 참 안 됐어. 남편도 일찍 가고 아들들도 다 떠나고 손주 하나 있다 싶었더니 그 애마저 행방불명이잖아. 걔 한 마리만 매일 저기 앉아서 뭘 기다리는 건지. 나는 미역을 묻히며 주먹을 꽉 쥐었다. 아들 모르는 것이다.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점심때가 되자 가을이는 천천히 자리를 떴다. 네 시장 골목으로 향할 시간이다. 나는 뒷정리를 하고 뒤를 따랐다. 시장 골목 막다른 곳. 준호가 자주 라면을 먹던 그 식집 앞. 가을이는 그곳에 웅크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물이 담긴 그릇을 내어주자 조금 입을 대고는 다시 가만히 철길 쪽을 바라보고 있다. 대단해. 이 녀석은 7년 동안 계속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 아이고, 아주머니가 중얼거렸다. 그때 등 뒤에서 어머니 어이 하는 소리가 들렸다. 미경이었다. 양손에 반찬통과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늘 그렇듯 상냥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이경아, 웬일이니?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잘 챙겨 드셔야죠. 이경이는 그렇게 말하며 반찬통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런데 어머니, 요즘 정류장 근처가 시끄러운 것 같던데 재개발로 철거된다면서요? 그런가 보구나.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이 기회에 집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역세권이 되면 땅값도 하고 오를 텐데요. 리경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뭘 정리하라는 거니? 내가 살아온 집이야. 어머니,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준호한테서 7년이나 연락이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오리를 보았다. 저 아이도 같은 마음일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이경이는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도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았어요. 헤이, 재개발되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거예요. 낡은 것들은 전부 허물고 새로워지니까요. 헤, 낡은 것들이 전부 허문다고? 네,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변할 거예요. 어머니를 위한 새 집도 제가 지어드릴게요. 네, 걱정 마세요. 전부 제가 할 테니까. 그때 가을이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았다. 마치 우리의 대화를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작게 말했다. 아, 미경아, 새로운 것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란다. 낡은 것이 더 소중할 때도 있어. 이 아이는 7년간 한 자리를 지켜왔어. 응? 정류장이 새로워지고 벤치가 새로워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니? 위경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어머니, 그래도 뒤보다는 사람이 먼저죠. 왜?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들 모른다. 기다림의 소중함을. 그리고 약속의 무게를. 나는 고집불통이 아니다. 기다리는 사람일 뿐이다. 가을이처럼 말없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무언가 바꿔야 한다. 그때 가을이가 문득 일어서서 옆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벌써 저녁 시간이다. 오늘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준우를 기다리러 가는 것이다. 나는 미경이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가을이의 뒤를 따랐다. 등 뒤에서 미경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이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둘이서 하는 것이다. 미경이와 헤어진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파란 벤치에 가보리 가을이가 평소보다 몸을 더 웅크리고 있었다. 뒤를 쫑긋 세우고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둘러보니 정류장 전봇대에 또 다른 종이가 붙어 있었다. 정릉동 버스 정류장 철거 관련 주민동의서 뭐지? 이제는 동의서까지 받는구나. 내가 종이봉투를 벤치에 놓고 곰곰이를 자세히 읽고 있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보셨습니까?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손에는 서류 뭉치와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다. 저는 정릉동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강태산입니다. 안티선은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의 눈은 차가웠다. 할머니, 이 버스 정류장 철거 건으로 왔습니다. 네, 도미사의 사명 좀. 내가 왜 서명을 해야 하지요? 할머니, 지역이 좋아진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재개발되면 모든 것이 깨끗하고 편리해집니다. 정류장도 새로 지을 거고요. 황태사는 클립보드를 내밀며 말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저 개말입니다. 강태산의 손가락이 떨고 있는 가을이를 가리켰다. 유기견이 자주 출몰해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할머니, 만전을 생각하셔야죠. 저 아이는 유기견이 아니에요. 우리 집 개라고요. 할머니, 목줄도 인식표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집 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다가 주인이라는 사람은 7년이나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황태산의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그의 말이 맞았다. 서류상으로야. 아리는 분명 유기견이었다. 할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는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카메라를 든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벼란을 씌웠다. 평소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이다. 오늘도 가을이 영상을 찍으러 왔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광태선은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이 그 영상을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행정은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이라고 하셨지만 7년이나 같은 자리를 지켜온 개를 쫓아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전 문제라고 말했잖소. 아이들이 무서워한다고. 그 순간에
표라늘 씨 표정이 바뀌었다. 무언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듯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두 가지 영상을 만들게요. 하나는 가을이의 감동적인 이야기, 다른 하나는 안전 문제를 호소하는 이 영상. 표라늘 씨는 그렇게 말하며 카메라 앵글을 바꿨다. 방금 전까지 낮은 앵글로 웅장하게 찍더니 이번에는 높은 앵글에서 가을이가 작고 위험하게 보이도록 찍기 시작했다.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보시죠.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들에게 가을이는 그저 콘텐츠일 뿐이다. 감동적이든 무섭든 와 조회수만 벌면 그만인 것이다. 강태선은 만족스러운 얼굴을 했다. 좋은 생각이군. 객관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두 사람이 떠난 후 하는 가을이와 단둘이 남았다. 가을이는 아직 파란 벤치 옆에서 철기를 바라보고 있다. 가을아, 사람들은 참 제멋대로구나. 가을이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에서 절실한 무언가가 전해져 왔다. 마치 할머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대.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구청에 가기로. 성북구청 도시계획과는 3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잡한 서류 냄새와 복사기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진정서를 내려왔습니다. 안내 직원에게 그렇게 말하자 젊은 직원이 대기표를 주었다. 한 5번. 앞에는 20명 이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1시간쯤 기다려 나는 겨우 창구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앞에 앉은 사람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직원이었다. 명찰에는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수진 주무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피곤해 보였다. 정림동 버스 정류장 철거 건으로 왔습니다. 그 건은 결정된 사항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요. 안전상의 이유라니요? 유기견을 찾은 출몰로 인한 주민 안전 오류입니다.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이수진 주무관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 개는 유기견이 아닙니다. 우리 집개예요. 서류상으로는 유기견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목줄도 없으니까요. 저 아이는 7년간 같은 자리를 지켜왔어요.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때 이수진 주무관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 눈에 아주 잠깐 흔들림이 보이는 듯했다. 7년 이야 네 선지가 떠난 후부터요. 이수진 주무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쨌든 진정서는 접수했습니다. 결정이 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아마 일주일 후쯤이요. 이수진 주무관의 대답은 사무적이었지만 어딘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꼭 참고 있는 듯한 극성을 나서는 뒤에 내 마음은 무거웠다. 서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을이가 우리 집게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나에게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파란 벤치로 돌아갔다. 가을이는 없었지만 벤치 아래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이 보였다. 손을 뻗어 꺼내보니 그것은 낡은 스마트폰이었다. 화면은 금이가 있었지만 전원은 들어왔다. 잠금이 걸려있지 않아 내일을 볼 수 있었다. 그곳에 우리 집 막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 폴더를 열자 사진이 나왔다. 가을이와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에 메모가 있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 여자 부탁해요. 준호,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스마트폰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은 너가 마지막에 이곳에 왔었다는 뜻이다. 떠나기 전에 가을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을 것이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사람들은 서류로 판단하려 하지만 정말로 소중한 것은 서류에 적혀 있지 않다. 늘선 늘 기다림의 시간. 그 세월은 어떤 서류로도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은 다르다. 이것이 증거다. 나는 화면을 끄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다시 한번 구청에 가야 한다. 이수진 주무관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이 스마트폰이 하필이면 오늘 여기에 있었을까? 7년이나 비바람을 맞았는데 에이, 어떻게 전원이 들어온단 말인가?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은 있었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사람은 말로 거짓을 하고 걔는 눈빛으로 답한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물건이 진실을 말해주기도 하는 법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파란 벤치로 향하는 길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꽝, 꽝. 매일 새가 부딪히는 소리다. 불길한 예감에 나는 걸음을 서둘렀다. 정류장에 도착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헤이,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파란 벤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있었다. 커다란 천으로 정류장 전체가 덮여 있었다. 가을이는 울타리 틈으로 파란 벤치를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늘 있던 자리에 앉을 수 없으니 몹시 당황한 듯했다. 여보시오, 당신들 뭘 하고 있는 거야? 현장 감독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물었다. 정류장 철거 준비 작업입니다. 안전을 위해 먼저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두는 거요? 글쎄요. 저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서요. 감독은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다시 작업에 돌아갔다. 그때 새로운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다. 정릉동 버스 정류소 이전 예정, 렌달 미정. 가슴이 조여왔다. 이전 예정. 즉, 저 파란 벤치도 옮겨진다는 뜻이다. 벤치도 옮기는 거요? 네, 이동 목록에 있습니다. 예정류장에는 새 벤치를 설치할 겁니다. 새 벤치? 그러면 가을이는 어떻게 되는 거요? 나는 서둘러 구청으로 향했다. 어제 찾은 스마트폰을 들고 이수진 주무관을 만나야 한다. 구청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였다. 어제와 달리 사람은 적었고 금방 이수진 주무관을 만날 수 있었다. 어제 오셨던 분이시네요. 이수진 주무관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어제보다 조금 부드러웠다. 증거를 가져왔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건 제 손주 스마트폰입니다. 7년 전에 떠날 때 여기에 두고 간 거예요. 이수진 주무관은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부러지게 쳐다보았다. 화면의 금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7년 전 물건이라니. 아직 배터리가 남아있네요. 네,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수진 주무관은 스마트폰 전원을 켜고 메뉴를 조작했다. 우리 집 막내라는 폴더를 발견하고 표정이 변했다. 가을이 사진이 잔뜩. 선주가 얼마나 가을이를 예뻐했는지 아시겠죠? 이수진 주무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알말이 이것을 법적 증거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럼 어떻게? 일단 스마트폰은 참고 자료로 맡아두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됐다. 이수진 주무관의 말이 끊겼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곳을 삼키고 있는 듯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래도. 그런데 할머니. 이수진 주무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일 현장 조사가 있습니다. 일단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 굳이 저에게. 나는 이수진 주무관의 시선에서 다른 의미를 읽어냈다. 의점을 나와 시점으로 향했다. 점심때라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사장과 다른 가게 주인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순재씨, 들었어? 정류장 공사 시작했다면서. 보고 왔어. 그나저나 악 사장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요즘 당신 집 이야기로 시끄러워. 재개발되면 땅값이 뛴다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딸 미경씨가 서류 정리를 도와준다고 했다면서. 할머니 혼자서는 힘들 거라고. 다른 가게 주인도 뛰어들었다. 그래, 재개발 보상금도 나오고. 땅값도 오르고. 좋은 일만 남았잖아. 순자씨는 운이 좋네. 천재는 없어도 너는 들어오니까.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모두 내가 진호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진호는 돌아올 거야.
언제? 벌써 7년이야. 그래도 돌아와.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흩어졌다. 우와, 그 노는 믿지 않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어머니의 아는 소리가 들렸다. 아, 미경이었다. 오늘은 큰 가방을 들고 있다. 어머니, 오늘 잠깐 대리 들러도 될까요? 서류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요. 무슨 서류? 아, 재개발에 필요한 것들이요.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위경의 말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것을 느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위경이는 엄청난 양의 서류를 꺼냈다. 재개발 동의서, 도상금 신청서, 대입 등기부등본 4번. 어머니, 이런 거 전부 제가 정리해둘게요. 복잡하니까 맡기세요. 미경이는 능숙하게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너무나 준비가 철저했다. 미경아,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했니? 아, 미리 좀 알아봤어요. 어머니가 걱정돼서요. 그때 미경이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에이, 주워서 본 나는 숨을 멈췄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위임장. 하지만 더 놀란 것은 그 아래 찍힌 도장이었다. 틀림없는 내 도장이었지만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다. 이경아, 이건 뭐니? 미경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 그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둔 거예요. 이 도장은 내가 언제 찍었니? 어머니, 요즘은 전자서명 시대예요. 스캔해서 쓰는 거죠. 스캔? 내 허락도 없이? 미경아, 이런지 나는 허락한 적이 없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경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아, 평소의 온화한 그녀와는 달랐다. 어머니 혼자서를 이런 복잡한 일 처리 못 하시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멋대로 내 도장을. 어머니,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어이, 준호한테서 7년이나 연락이 없잖아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경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이경아, 너 설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에휴, 전부 잘 될 거예요.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이경이는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위임장 4번 넘게. 어머니, 내일 같이 구청에 가요. 아직 정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이경이가 돌아간 후 나는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내 도장. 나는 찍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해야 하지? 밖에서 가을이의 멀리 지는 소리가 들렸다. 울타리에 막혀 파란 벤치에 앉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다. 나도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 싸워야 한다. 이 수준 주목하는 내일. 현장 조사가 있다고 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가을이의 보금자리를 우리의 기다림을 지켜내야 한다. 다음 날 오후 2시 이수진 주무관이 말했던 현장 조사 시간이다. 나는 일찌감치 정류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울타리 때문에 파란 벤치는 보이지 않았지만 마을에는 그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다.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응,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이수진 주무관이었다. 어제 구청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정장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다. 일은 끝났어? 네, 오늘은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째서? 할머니, 어제 그 스마트폰 이야기 계속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석연치 않아서요. 뭐가 말이야? 7년 전 스마트폰이 지금도 작동한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건 이수진 주무관은 한 번 말을 끊고 네, 조심스럽게 이었다. 어쩌면 누군가 최근에 그 스마트폰을 거기에 둔 게 아닐까요? 선이든 악이든 알 수 없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만들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럼 그 스마트폰은 가짜였다는 말이요? 하지만 할머니, 더 확실한 증거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게 뭐야? 역시 CCTV입니다. 7년간의 영상이 분명 남아있을 거예요. 그때 정릉역 쪽에서 한 남성이 걸어왔다. 공무원 최 반장님이었다. 와,
최 반장님. 우와, 이수진 주무관이 손을 흔들었다. 두 사람은 아는 사이인 듯했다. 이 주무관님, 개인적으로 오셨습니까? 네, 여기 할머니를 좀 도와드리려고요. 최 반장님은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이 할머니, 저도 이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실은 하며 최 반장님은 가져온 파일을 펼쳤다. 제가 2역에서 25년 근무했는데 가오리를 7년간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유기견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최 반장님은 파일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요. 아침 7시, 낮 12시, 저녁 6시. 송어캐리어. 매일 사진을 보니 분명 여기서 찍은 가을이의 모습이 있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역시 CCTV 영상을 찍은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모은 거라 공식 자료는 아니지만요. 세상에 이런 기록이 이건 분명 확실한 증거가 되겠네요. 비수진 주무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최 반장님은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아이, 가오리가 매일 물 한 그릇을 마셔요. 제가 놓아두는 건데 반드시 한 모금만 마시고 남겨요. 마치 누군가와 나눠 마시는 것처럼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가을이는 7년간 준호의 몫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런 일들이 전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7년간 끊임없이요. 예수진 주무관이 말했다. 최 반장님, 이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도 제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때 가을이가 울타리 너머에서 나타났다. 우리를 보다니 천천히 다가왔다. 가을아, 여기 있었구나. 가을이는 내 발치에 앉아 닭의 꼬리를 흔들었다. 제 반장님을 보더니 친근하게 몸을 디뎠다. 물을 주는 사람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할머니, 이수진 주무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 말씀하셨던 위임장 사본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어제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미경이가 가져온 서류, 스캔된 도자, 그리고 전자 서명이라는 거짓말까지? 그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이수진 주무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설령 전자 서명이라 해도 오랜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건 신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있을까? 헌본과 대조하면 가능합니다. 스캔된 것과 실제 인양에는 2센 차이가 나니까요. 그때 최 반장님이 파일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할머니 이거 아십니까? 그것은 구겨진 한국마물 운송장이었다. 어디서일까? 파란 벤치 아래에서 주웠습니다. 며칠 전에요. 운송장을 자세히 보니 수치일란에 JH라고 적혀 있었다. 준호의 이니셜이다. 준호거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준호가 무언가 보내왔던 것이다. 알성일이 언제죠? 이수진 주무관이 운송장을 보고 말했다. 한 달 전이네요. 아주 최근입니다. 한 달 전. 그럼 준호가 살아있다는 거요? 할머니,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준호 씨가 최근에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왜 연락이 닿지 않았을지. 그때 등 뒤에서 찰칵 셔터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별하늘 씨가 서 있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별하늘 씨는 우리에게 카메라를 돌렸다. 가을이에 대한 새로운 뉴스라도 있나요? 요즘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예수진 주무관은 리가를 짚으였다. 지금은 촬영할 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면 라이브 방송하면 엄청날 텐데. 별하늘 씨의 눈이 빛났다. 내일 밤에 택별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네스 정류장 철거 D-3 히더리메커 같은 제목으로요. D-3 그럼 사흘 뒤에는 정말 철거된다는 거요? 네. 강태산 위원장님이 그렇게 단언했어요. 금요일에 완전히 철거하고
포획팀도 온다고요. 포획팀, 가을이를 잡으러 온다는 거요? 에, 안전 문제라 어쩔 수 없다고. 그 순간 모든 점들이 연결되었다. 다운테서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다. 재개발을 밀어붙이고 유기견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강제 포획까지. 별하늘 씨, 아이브는 몇 시부터죠? 제 반장님이 물었다. 내일 밤 8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별하늘 씨가 떠난 후 우리 셋은 말없이 서 있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이수진 주무관이 찜을 가렸다. 이 사흘 안에 뭔가 해야 합니다. 최 반장님이 말했다. 저는 역시스 리베이터를 정리해서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위임장 위조건으로 할머니의 신고를 돕겠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고마웠지만 마음은 무거웠대. 단 사흘 만에 7년간의 기다림을 지킬 수 있을까? 그때 가오리가 살며시 내 손에 코끝을 갖다 댔다. 돌려다보는 그 눈은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 포기할 수는 없다. 만약 진호가 정말로 연락을 하려고 했다면 분명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너무나 촉박했다. 그리고 앙태사는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내일 별하늘 씨의 라이브 방송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목요일 밤 7시 반 버스 정류장 주변은 평소보다 소란스러웠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별하늘 씨의 라이브 방송 때문이다. 할머니, 오늘 꼭 봐주세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별하늘 씨는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하며 말했다. 어이, 평소보다 훨씬 흥분한 모습이다.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어요. 감동과 안전, 어느 쪽이 이길지.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에게 가을이의 운명도 또 하나의 실험인 것이다. 밤 8시 정각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별하늘입니다. 오늘은 특별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정릉동 버스 정류장. 7년간의 기다림의 마지막 밤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별하늘 씨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마치 배우 같았다. 네, 이 버스 정류장은. 그리고 가을이도 만 포트라이트가 파란 벤치를 비췄다. 울타리 일부가 제거되어 벤치가 보이게 되어 있었다. 가을이는 빛을 피해 그늘 쪽으로 이동했다. 현재 라이브 시청자 수 5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별하늘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댓글창이 엄청난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가을이를 지켜라. 7년이나 기다렸으면 됐잖아. 안전이 제일, 감동은 감동이고 현실은 현실. 댓글은 양분되어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별하늘 씨가 원했던 광경이었다. 그때 정류장 맞은편에서 검은색 스냅차 한 대가 나타났다. 라사에서 내린 남자들이 커다란 철장을 끌고 왔다. 포획팀이었다. 어이쿠, 이거 생중계로 잡혔네요. 포획팀의 등장입니다. 별하늘 씨의 목소리가 더욱 흥분을 띄웠다. 이 시청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800명, 1000명, 1200명. 할머니, 이거 대박 났어요. 설마 이렇게 극적인 생방송이 될 줄이야. 나는 서둘러 가을이 곁으로 달려갔다. 가을이는 포획팀을 보고 낸비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알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때 포획팀의 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다. 할머니, 위험하니 물러서세요. 이 아이는 우리 집게예요. 포획할 필요 없어요. 할머니, 여기는 미등록 유기견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포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포획팀이 찌리멸렬하게 가을이에게 다가왔다. 가을이는 파란 벤치 뒤로 숨었다. 에이, 시점대 전화가 명 돌파. 끝날리남. 하고 별하늘 씨가 외쳤다. 상황은 점점 더 극적으로 변해갔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미견이었다. 하지만 우와, 그 뒤에는 낯선 인물이 동행하고 있었다. 요양원 직원인 듯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경이가 내 팔을 붙잡았다. 상담 예약 시간이에요.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소리니? 상담 신청한 적 없는데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요양원 직원이 나서며 말했다. 어르신, 보호자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우선 한발 상담이라도. 보호자, 미경이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경아, 네가 언제부터 내 보호자가 됐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법적 보호자예요. 서류는 전부 준비해뒀어요. 그때 나는 깨달았다. 헤이, 위임장 위조는 이것을 위해서이기도 했던 것이다. 안가. 나는 미경의 손을 뿌리치고 가을이 앞에 버티고 섰다. 이 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어. 포획팀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가오리는 파란 벤치와 내 사이에 끼었다. 네 시청자의 천명. 대박! 이건 완전 드라마다. 별하늘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나는 오직 가을이만 보고 있었다. 에라, 무섭지 않아.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이때 불현듯 옆쪽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의실물 안내입니다. 7년 전 정릉동에서 잃어버린 약속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 제 반장님의 목소리였다. 영내 방송 설비가 아닌 손에 든 확성기였다. 7년 전 정릉동에서 잃어버린 약속을 찾고 있습니다. 주인을 찾습니다. 미 사람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뭐야? 뼈라닐 수도 당황하고 있었다. 예상 밖의 전개였다. 포획팀이 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확성기 소리에 정신이 팔린 듯했다. 끝쯤에 나는 완전히 파란 벤치 앞에 서서 가오리를 감쌌다. 이 아이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입니다. 내 목소리가 정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7년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여기에 계속 있었다고요. 시청자 댓글이 가속화되었다. 우와, 할머니 말씀이 맞다. 7년이면 충분히 기다렸다. 포획하지 마. 아씨, 가오리를 지켜라. 여론이 바뀌고 있었다. 이경이가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다들 보고 있잖아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니? 나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어. 포획팀 대장이 다시 다가왔다. 할머니, 안전 문제입니다. 물러서세요. 안전? 7년간 누가 다쳤다는 말입니까? 이 아이가 누구를 해쳤나? 내 말에 포획팀은 순간 침묵했다. 시청자 3,000명. 너무 터졌다. 별하늘 씨가 흥분해서 외쳤다. 포획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경이가 요양원 직원과 함께 나를 데려가려 한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인가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울타리 너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휘파람 소리다. 아주 작고 그리고 아주 그리운 휘파람 소리. 가을이가 쫑긋 뒤를 세웠다. 그리고 울타리 너머를 바라본다. 나도 그 소리를 알았다. 7년 전 준우가 자주 불던 휘바람이다. 아주 작은 멜로디. 준호만의 특별한 휘바람. 설마 귀가 기억하고 있다. 너울이도 기억하고 있었다. 벌면서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토익팀도 미경이도 별하늘 씨도 그 작은 휘파람 소리는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와 가을이에게는 들렸다. 7년간 기다려온 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누군가 온다. 정말로 온다. 휘파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울타리 넘어. 승강장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밝은 여행 가방 2개를 든 젊은이. 야유였지만 그 눈은 힘이 넘쳤다. 7년 전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진 얼굴. 진우였다. 달머리.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멈췄다. 호화이팀도 별하늘 씨의 카메라도 시간마저도 가을이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리고 7년 만에 전력으로 달렸다. 앙소리는 발걸음이 아닌 진짜 달리기. 파란 벤치를 뛰어넘고 울타리를 피해 승강장 끝까지 달려갔다. 그 꼬리는 마치 깃발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하을이를 끌어안았다. 하을이는 준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정류장 안에 오열이 울려 퍼졌다. 대박! 이거 진짜야? 별하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카메라 화면에서는 네 시청자 수가 5천 명을 넘고 있었다. 진짜 왔다. 레전드. 가을에요. 이거 영화잖아. 음, 댓글창이 폭발하고 있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아란 벤치에 주저앉았다. 고민지 현실인지 은근히 가지 않았다. 준호는 가을이를 아는 채 천천히 내리로 다가왔다. 할머니, 미안해요. 그 목소리는 심하게 씌어 있었다. 질환 치료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아이 정말 준호 맞니? 응. 할머니, 준호예요. 준호는 여행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가오리가 좋아하던 간식이다. 7년 전에 약속했잖아요. 금방 돌아온다고. 으, 준호는 가오리에게 간식을 주며 말했다. 에이, 그거 거짓말 아니었어요. 아, 정말 금방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가짜 알선 업체에 속아서 서류도 다 뺏기고 일도 없이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렸어요. 보호액팀은 당황한 듯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연락을 못한 거니? 할머니 걱정시켜드리기 싫어서 합법적으로 귀국할 방법을 찾느라 너무 오래 걸렸어요. 준호는 말을 이었다. 외국에서 기술을 배웠어요. 닭을 로봇을 만드는 일. 환자 재활을 돕는 로봇이에요. 스타트업 기업에 채용돼서 겨우 정식 체류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계속 여기 있을 수 있는 거니? 할머니, 이제 도망 안 가요. 그때 미경이가 끼어들었다. 에이, 준호 정말 너니? 에이,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모가 할머니 집 위임장을 위조한 거 다 알아냈어요. 미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한 달 전에 할머니한테 소포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모가 그걸 받아서 숨겼잖아요. 어, 준호는 여행 가방에서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게 진짜 한고마물 운송단이에요. 서포 안에는 위임장 위조 증거랑 제가 7년간 모은 돈이 들어있었어요. 우와, 이수진 주무관이 나섰다. 잠깐만요. 그럼 벤치 아래서 발견된 운송장은 가짜? 이모가 만든 거예요. 할머니를 속이려고요. 비경이가 비틀거렸다. 진호야, 오해야.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할머니 집 명의를 자기 명의로 바꾸려고 했잖아요. 도노의 목소리는 더욱 엄해졌다. 전부 다 조사했어요. 간대산 위원장이랑 공모해서 재개발 이익을 나눠 먹을 계획이었던 것도. 강태산이 뒷걸음질 쳤다. 무슨 소리야? 아는 법에 따라. 와, 그때 이수진 주무관이 서류 뭉치를 꺼냈다. 강태산 위원장님, 이 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수진 주무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명 돌려쓰기, 동일 IP 주소에서의 다중 신청, 그리고 추진위원회 측과의 이익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미경 씨가 제출한 위임장도 스캔된 위조품으로 단정. 원본 대지 결과? 명백한 위조입니다. 네, 최 반장님도 나섰다. 역시 스립 리기록. 그리고 저희 분실물 기록은 가을이의 7년간의 발자취와 순자 할머니 곁을 지키는 모습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반장님은 파일을 펼쳤다. 이것은 우정의 지석이며 지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겨울하늘 씨의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가을이를 지켜라. 7년의 기다림은 진짜다. 위조한 놈들 처벌해라. 파란 벤치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시청자 수는 8천 명을 넘고 있었다. 왕태선은 비서에게 눈짓을 했다. 또 오늘은 철수한다. 하팀도 장비를 챙겨 내수하기 시작했다. 의경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무서웠어요. 나는 미경이를 보았다. 무서운 건 죄가 아니야. 하지만 사람의 약속을 깨는 건 죄란다. 이수진 주무관이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장릉동 버스 정류소 철거는 집행을 정지합니다. 아오이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위임 장관은 수사기관에 인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벼라느 씨도 카메라를 놓고 박수를 치고 있다. 준호는 가을이를 끌어안고 아름 벤치에 앉았다. 알아, 오래 걸렸지. 이제 매일 같이 있자. 가을이는 준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은은하게 눈을 감았다. 7년 만에 정말로 휴식을 취하는 듯했다. 나는 두 사람을 보고 생각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약속은 지켜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벼라늘 씨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카메라를 들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7년간의 기다림은 마침 내 끝을 고했습니다. 화면에는 파란 벤치에 앉은 준호와 가을이,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내가 비치고 있었다. 넌 날이 단어 세월이 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제 정말 어디에도 안 가요. 나으리랑 할머니랑.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머리.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7년간 행방불명이었던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다. 파란 벤치는 다시 우리의 자리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파란 벤치로 가는 길은 평소와 달랐다. 사람들이 하나 둘 인사를 하러 왔다. 할머니, 어제 라이브 봤어요. 네, 감동했어요. 어리 정말 대단하네요. 사장 도와서 말했다. 순다씨, 내가 틀렸어.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서툴한 건지 몰랐네. 이 시장 상인들도 차례차례 가을이를 위해 간식을 들고 나타났다. 어제까지 위험한 유기견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다. 정류장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청 직원이 새로운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었다. 덕릉도 만납의 정류장. 이곳에는 7년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오스진 주무관이 나타나 설명해 주었다. 할머니, 우선 임시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쳐 일대를 동물보호 및 보행자 안전 10원직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말이야? 네, 어제 라이브를 보신 분들께서 구청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어느 살지 맨더? 그때 최 반장님이 영 매점에서 또 다른 물그릇을 가져왔다. 이제부터는 가을이도 혼자 마시지 않아도 되겠네. 두 개의 물그릇. 하나는 가을이를 위해, 다른 하나는 준호를 위해. 7년간 준호의 몫을 남겨두었던 가을이는 이제 정말로 준호와 함께 물을 마실 수 있다. 준호는 어젯밤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이른 아침부터 가을이와 함께 이곳에 와 있었다. 둘은 파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뒷좌소리를 듣고 있다. 할머니, 이리 와서 앉으세요. 준호가 자리를 내주었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았다. 아니, 두 사람과 한 마리 사이에. 나는 종이봉투에서 미역 무침을 꺼냈다. 준호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반찬이다. 이 녀석 미역 무침 좋아했지. 할머니, 이거 7년 만에 먹어봐요. 준호는 젓가락도 쓰지 않고 손으로 집어먹었다. 어릴 때와 똑같이.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뭐가? 돌아왔잖니? 외국에서 돈 벌면 금방 돌아오려고 했는데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려서 창피해서 연락을 못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외국에서 작은 로봇을 만들었어요. 관절 재활을 돕는 로봇.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 준호가 그런 걸 만들었단 말이니.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에 인정받아서요. 정식 체류 자격으로도 발띄었어요. 그래서 지금 단단하게 돌아온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여기 있는 거니? 할머니. 이제 가을이랑 할머니 두고 어디 안 가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와우, 창피하게 돌아온 자식이라도 우리 자식인 건 변함없으니까. 그때 미경이가 조용히 다가왔다. 어제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어깨를 쓰리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머니, 진우야, 미경이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미안하다. 변명이 여지가 없어. 이모, 준호가 일어서서 미경이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요. 이모, 이모도 힘들었잖아요. 우와, 준호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집 명의를 나한테 바꾸려던 거 전부 원상복구할게.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나는 미경이를 보았다. 미경아, 집이라는 건 주소지가 아니야. 약속이란다. 그걸 잊지 말아라. 미경이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안도의 눈물 같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말로 어머니 편이 될게요. 누구 편이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말에 이경이는 더욱 울었다. 점심때가 되자 별하늘 씨가 나타났다. 오늘은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았다. 할머니, 어제 방송 대성공이었어요. 벌써 50만 뷰가 넘었어요. 그런가? 네. 하지만 오늘은 촬영 아니에요. 왜? 어젯밤에 댓글을 읽어보니까 가오리를 지켜라 뿐만 아니라 어수만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응원해라는 저에 대한 댓글도 있더라고요. 에어라너 씨는 수줍게 웃었다. 저도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선정적인 편집은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가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떠나갔다. 오후가 되자 아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제 라이브 방송을 본 사람들이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었다. 7년간 기다린 가을이를 보러 왔어요. 감동했습니다. 파란 벤치에서 사진 찍어도 될까요? 사람들은 가오리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기다림 그 자체를 보러 오는 듯했다. 저녁이 되자 레어라누 씨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할게요. 아, 조용히요. 이번 라이브 방송은 달랐다. 선정적인 제목도 시끄러운 소리도 없다. 그저 파란 벤치에 앉은 우리 셋의 평범한 모습을 비출 뻔. 가을이가 하품을 하고 준호가 살며시 가을이의 틈을 긁어주고 내가 빈 종이봉투를 접어 가방에 넣는다. 이 시청자 수는 어제보다 적었지만 댓글은 더 길고 따뜻했다. 진짜 가족 같다. 이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 가을아, 고생했어. 할머니, 건강하세요. 저녁 노을이 승강장 끝까지 비춰왔다. 파란 벤치가 금빛으로 물들었다.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마음을 붙잡아두는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기다려왔던 곳으로 돌아왔다. 7년은 긴 세월이었지만 어디지 않았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다. 베어라를 씨는 카메라를 정리하며 말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기다림의 가치, 가족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카메라를 끄고 우리에게 인사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정유자는 다시 조용해졌다. 준호와 가을이와 나 레이스지에서 파란 벤치에 앉아 기차 소리를 듣고 있었다. 할머니, 내일도 여기 올 거야? 당연하지. 이제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난 뺏기 위해서지. 기차가 지나간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타야만 하는 기차가 아니었다. 그저 들어야 할 소리일 뿐이다. 우리는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다. 누구에게나, 어떤 개에게나. 우와, 자신만의 파란 벤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언젠가 기다림이 끝나는 날은 온다. 그때까지 오해하지 말고 기다려 주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